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인 어제도 200명 넘게 추가로 확진되면서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하고 7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는 2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발생한 지난 18일 동안만 따져볼 때 전체의 4분의 1, 5천 명이 넘습니다. 지금의 확산세가 그만큼 폭발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정부는 당초 목표보다 2만 명 돌파가 빨리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먼저 전동혁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지하 탁구장. 이곳에선 하루 사이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집단 감염 사례가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영등포구 권능교회와 동작구 서울신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누적 확진자는 30명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 위험성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연쇄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선 2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는 모두 1,056명이 됐고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도 30명이 더해져 누적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48명, 전체 누적 확진자는 19,947명으로 늘어 2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인한 확진자 폭발이 2만 명 돌파를 급속히 앞당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4일부터 18일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모두 합치면 5,177명, 전체 누적 확진자의 4분의 1, 26%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역사회에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쌓이고 진단검사를 기피하는 사람이 대거 나타나는 등 예기치 못한 여러 변수가 겹쳐 확진자 증가에 가속도를 붙였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목표로 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희생을 치러서 억제를 할 건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행을 억제하는 것이 장기전 상황에서의 목표라며 방역 수칙의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이후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일단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부는 2주 전부터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더욱 강해진 거리두기를 짧고 굵게 마치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7일 441명을 찍은 뒤 300명대, 다시 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나흘 연속 감소세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방역당국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수도권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이번 주에 환자 수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 같은 확진자 하락 추세가 계속될 걸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곳곳에 잠재된 불안 요소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소규모 집단 발병이 계속되고 있고 감염 출처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5명 중 1명꼴로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도 잠복기 2주는 지났지만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무증상 경증 감염자를 통해 주변에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언제라도 확산 추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지난주에 예상했던 것처럼 하루 확진자가 2,000명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감염 경로가 불명한 사례였던 비율이 좀 감소가 되어야 되고 어떤 집단 감염의 발생 부분들도 저희들은 감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굵고 짧게 마치자고 강조했습니다. 굵고 짧게 잘 맞춰야 방역의 효과도 낼 수 있고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가 일러야 이번 주말쯤 나타날 걸로 전망하면서 낙관적인 기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의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는 손님이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 취지는 당연히 마실 음료만 구매하고 매장 안에서 모여 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커피를 파는 제과점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니 여기로 손님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주문대 앞에 줄이 늘어서 있지만 좌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건물 안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바로 붙어 있는 대형 제과점입니다. 이용 제한을 받는 옆 가게와는 달리 내부에는 식음료를 즐기는 이용객들로 북적입니다. 운영 방식은 커피 전문점과 다를 바 없지만 제과점으로 분류돼 오후 9시까지는 좌석 이용이 가능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 손님 등 상당수가 마스크를 벗거나 내린 모습입니다. 인근 다른 가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커피 전문점 좌석은 텅 비었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바로 옆 제과점은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방역관리 지침 나온 대로 준수하고 있어서 자리 이제 떼어놓는 거랑 뭐 소독제 비치하는 거랑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카페들 역시 제한 조치를 피하면서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동네 커피집은 노트북을 펼치고 혼자 공부를 하거나 여러 명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형 브랜드 커피 전문점만 규제한 채 음식점의 낮 영업은 허용하고 밤 9시 이후만 통제하는 방식을 놓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이제 생계에도 관련이 돼 있고. 방역 당국은 정부의 강제력만으로 국민의 모든 활동을 차단할 수는 없다며 일부 허점이 있더라도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인 방역의 주체가 되는 게 먼저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텐트를 거실에 치고 식사 중인 가족, 아이들에게는 이 거실 캠핑장도 그저 즐겁습니다. 지난 주말 고속도로의 통행량은 전주에 비해서 더 줄었습니다. 식당들은 발빠르게 도시락집으로 변신 중이고 시민들도 식당에 앉기보다 포장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집콕 인증이 자발적으로 생길 정도로 불편함, 무료함을 슬기로움으로 이겨내는 시민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어제 수도권에서만 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170개 넘는 교회가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물론 교계 내에서도 대면 예배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들은 교회 문을 잠시라도 닫지 못하는 걸까요?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동문교회, 다 같이 당선기도 합시다. 그리고 서대문구의 영천 성결교회. 다음 주도 계속 강행하실 예정이세요? 예배는 드리겠죠. 목숨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며 2번 연속 신도들을 교회로 불러들인 곳들입니다. 서울시는 거듭된 금지 명령에도 2차례 이상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 2곳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일부 교회에서 당국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어제 대면 예배를 강행한 177개 교회에 대해 서울시와 인천시는 온라인 예배까지 금지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고 경기도도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어제 무려 2,600곳에 이르는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이미 행정명령을 어겨 고발된 광주의 안디옥 교회는 또다시 100명 넘게 모였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시민들이나 똑바로 하라고. 지자체가 출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벌금도 최대 300만 원에 불과하다 보니 무시하는 교회들도 속출하는 겁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이거는 일방적 이기적이고 자기들 일탈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교회들은 주민들의 걱정에도 아랑곳 없이 예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못 들어오게 하면 폐쇄를 하면 저희가 예배를 못 보지만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예배 이 자체가 허락되는 시간까지는 최대한 그렇게 예배를 보는 걸로. 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그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다. 백신이 정신과 육체를 조종하니 맞지 말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말을 믿을까 싶은데요. 이 교회에서 해당 목사와 신도 등 38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인천 서구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가 철야 예배를 하며 마스크도 없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장을 펴니다. 동성연애자들 그들에서 바이러스 나오고 살비 이단 수많은 사람이 많이 죽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출입자를 관리해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QR코드. 가짜 뉴스도 서슴지 않습니다. QR코드 있잖아요. 그거 하면 중국으로 다 정보가 다 넘어간대요. 나 엊그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백신이 개발돼도 맞아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 그 백신 안에 그 사람의 유전자까지 다 조작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정신과 육체까지 다 조종할 수 있대요. 그래서 백신 맞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 교회에선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목사를 포함해 집단 감염된 신도는 38명이나 됐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교인이 대면 예배에 참석했다가 확산된 걸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교회의 목사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무시무시한 생물학전을 벌린 겁니다. 주한 미국을 쫓아내버리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빌 게이츠나 조지 소로즈.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 광화문 집회 참석자인 담임 목사는 코로나19가 별것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병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확률이 제일 작아요. 왜 마스크 안 썼냐고 귀찮게 말하는 거예요. 즐겁게 설교하고 싶은데 스트레스를 받게. 방역에 균열을 낸 데 이어 교회발 가짜뉴스까지 번지는 사이 오늘도 서울 영등포 큰권능교회 12명, 동작구 서울신학교 9명 등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물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건 일부 교회의 얘기이고 교계 내에서도 이런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을 먼저 돌아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고 교회 전체를 욕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개신교 단체인 한교총의 공식 입장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등 대형 교회들도 모든 대면 예배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교회가 지침을 어기고 코로나19 재확산의 근원지가 되자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망 들을 정도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지금 위험에 처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예부터 들으라고 그건 저는 전혀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찾으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오히려 빈약한 믿음의 고백일 뿐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네, 지금 대면 예배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첨예한 갈등 요소로 떠올랐는데요. 성서에 보면 예수가 너희가 이웃과 싸운 상태에서는 예배하지 마라.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다음에 와서 예배해라. 일제 침략, 전쟁의 기아, 군사 독재 등 역사의 고비마다 한국 교회의 역할은 크고 빛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부 교회의 행태는 오히려 개신교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면 틀린 예배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저분들 하나님 사랑하는구나가 아니라 이런 이기적인 집단 이렇게 돼버리니 이건 정말 엉망이다 싶습니다. 교계 내 진보 성향의 10여 개 단체는 일부 극우 세력이 기독교를 극도의 혐오 대상으로 전락하게 했다면서 여기에는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한국 교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5,200명, 사랑제일교회에서도 1,000명을 넘어 추가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는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광주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일가족 5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검사를 받으라고 해도 광화문에 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확진이 되고 나서야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누가 얼마나 참석했는지 숨은 확진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광주시.
당시 광화문 인근 기지국에 기록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서 조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명단에 있는 171명 가운데 20대 남성 1명은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집회 참석 2주일 가까이 지나서야 검사를 받았고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밀접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족들까지 검사해 봤더니 40대인 부모와 10대 동생 2명까지 일가족 5명 모두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끝까지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겨오던 이들 가족은 그제서야 모두 함께 광화문에 다녀왔다고 시인했습니다. 여기 광화문 집회는 진술에 의하면 무등 경기장에서 함께 가족이 버스를 타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명단 안에는 없었습니다. 방역 대상에 빠져있던 지난 2주간 이들 가족은 전남 담양과 전북 남원 등 지역사회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들 일가족 5명이 지난 보름 동안 접촉한 사람들과 그동안 다녔던 곳을 일일이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뒤늦게라도 자진검사를 받은 20대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을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 공동체를 지켜내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파악이 늦어지면서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지만 이런 사실을 숨기거나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수도권에서만 8,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제시한 검사 시한이 어제까지였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린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수 인사들과 보수 시민단체가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현 시국을 코로나 계엄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정부가 노리는 것은 오직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서 최대한 많은 확진자를 발굴해서 집중 보도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당장 정치 방역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15 국민 위협 사찰 방역 중단하라. 파쇼 방역 중단하라. 이런 상황인식 때문인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거짓말과 은폐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40대 여성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겨오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딸도 감염됐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에 지역사회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여성은 공장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편의점 직원과 공장 직원 등 5명이 줄줄이 감염되면서 공장은 멈춰섰습니다. 딸이 다니던 학교 학생과 교직원, 공장 직원들과 사내 어린이집 원아들까지 2,000명이 넘게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검사비,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에 3억 원에 이르는 세금이 들었습니다. 창원시는 이 여성을 고발하고 구상금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굳건히 지키는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경기도도 본격 행동에 나섰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경기도의 행정명령을 끝내 거부한 사람은 2,200여 명. 어제로 마감 시한이 지나면서 경기도는 검사 불응자 명단을 정리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돼야 고발을 하는 서울시 등과 비교할 때 초강경 조치입니다. 이들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사 회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동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39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죠.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각자 일행과 식사를 했는데 감염이 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우려했던 식당 내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의 한 음식점. 지난 17일 20대 직장인 여성 A씨는 이곳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뒤쪽 식탁에선 코로나19에 감염된 50대 남성이 역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A씨와 50대 남성은 20여 분간 식당 안에 머물렀습니다. A씨는 50대 남성과 일행도 아니었고 서로 등진 상태에 있었지만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행은 아니었고요. 그냥 뒷테이블에서 같이 오셨던 분이.
A씨는 미각을 잃고 근육통을 보이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성으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쇄회로 화면 등을 분석하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식당 안에서 등을 지거나 거리를 두고 앉더라도 호흡의 강도나 식당의 밀폐 정도에 따라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동하는 중에 겹쳐서 같이 서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문의 손잡이라든가 겹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앉아있는 그 시점에서만 공간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거리두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전문가들은 식당이나 커피 전문점들이 식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밥을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식당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밤 9시부터 식당들이 문을 닫자 편의점들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업계가 야외 테이블을 없애고 야간에는 매장에서 음식 먹는 걸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음식점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밤 9시가 넘어가자 모든 음식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들도 거의 안 찾아오시는 분위기여가지고 늦게 매장 시작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그냥 장사 접으시는. 하지만 식당이 문을 닫자 편의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하지 않고 작은 테이블에 모여 술을 마십니다. 손이 좀 아쉬우니까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정말 집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은 이 코로나 2.5 단계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처럼 편의점이 방역 사각지대로 지목되자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업계 1위인 DS25는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간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야외 테이블을 없애고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테이블을 치울 수 없는 곳에는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심야 시간대라도 점내 시식 공간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감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CEO와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다른 업체들도 야간에 실내에서 음식을 못 먹게 할 것을 점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야외 테이블 운영이나 실내에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같은 간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야외 테이블에서 하루 평균 10만 원의 매출이 나오는 상황에서 명확한 정부 지침도 없이 점주들에게 피해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을 부어서 먹거나 뭐 이런 상품들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이게 모호하기도 하고. 편의점 업계에는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보다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주면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두 번의 투표를 거쳐서 내린 결정, 이 과정에 대해서 전공의 단체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공의의 말을 들어보면 의심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9일 밤 10시에 시작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다음 날 새벽 3시에야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안건은 국회와 범의료계의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 행동을 중단할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파업을 강행하자는 쪽 의견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첫 번째 투표했을 때 받아들일까 말 것인가에 대한 투표했는데 그때 의견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데 전공의협의회는 아침 9시에 다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안건 제목은 합의문 채택 및 단체 행동 중단인데 사실상 첫 투표와 똑같은 안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원장단의 합의문을 차치하고 그런 게 없다고 치고 그런 게 다 없어도 계속할 건지를 물어본 겁니다. 더구나 전공의협의회 내부에서도 파업을 접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제대로 수렴되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버티지 못하고 급기한 전공의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와해야 될 거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의회는 첫 번째 표결에서 파업 찬성과 반대 모두 과반을 못 넘겨 안건이 폐기돼 다시 안건을 상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파업 명분을 쌓으려고 문구를 조금 바꿔 똑같은 안건을 다시 투표한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환자 생명이 달린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의사수 증언과 공공의대 정책을 철회하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취소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다수의 학생들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이 우려되었고 시험 거부를 선택한 의대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지만 의대생협의회는 정책 변화가 없는 한 단체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람만 강했던 태풍 바비와는 달리 이번엔 폭풍과 폭우를 함께 몰고 오는데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새벽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의 눈이 서서히 발달하고 있는 9호 태풍 마이삭의 모습입니다. 강풍 반경 380km, 최대 풍속 시속 155km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시속 37km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먼바다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태풍 마이삭은 수요일 새벽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제주 동쪽 바다를 지나고 목요일 새벽쯤 부산에 상륙한 뒤 동해안으로 빠져나갑니다. 상륙 시점의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180km로 8호 태풍 바비와 맞먹는데 커다란 돌이나 사람이 날아갈 만큼 위력적입니다. 이에 따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제주와 영남 해안에는 108에서 180km, 그 밖에 남부와 강원 영동에는 최고 144km의 폭풍이 불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바닷물의 수위가 높은 대조기가 겹치면서 최고 12m의 매우 높은 파도와 함께 폭풍 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안가 주변으로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해안가 인근 저지대를 중심으로는 물이 오히려 역류를 하게 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일부터 비구름도 함께 몰려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에 근접한 제주와 경남, 동해안에는 최고 300mm의 비가 오는데 특히 태풍 경로 오른쪽 위험반원에 드는 강원과 영남 동해안에는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이대로라면 2003년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태풍 매미의 경로와 비슷하지만 아직 진로는 유동적입니다. 현재 한반도 서쪽에 건조한 공기가 발달하고 있어 태풍이 오른쪽으로 밀려나면 부산을 관통하지 않고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상륙이 아니라 우리나라 남동 해안을 인접한 그런 해역을 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쯤 태풍의 상륙 가능성을 최종 판단해 예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청와대의 다주택 참모는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시한이 8월 말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비서관 6명이 오늘 교체되면서 이제 집을 2채 이상 가진 청와대 참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는 게 청와대 인사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2번이나 연장한 참모진 다주택 처분 마감 시한인 오늘 청와대는 6명의 비서관급 인사를 냈습니다. 교체 대상엔 마지막 1명 남았던 다주택자인 여현우 국정홍보비서관이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이 처분 권고를 내린 지 8개월 만에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처분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동안 노 실장의 똘똘한 한 채 논란부터 김조원 전 수석의 시세보다 비싼 매도호가 논란, 내부 갈등 잡음까지 이뤘지만 언쟁을 하신 적은 있지만 싸우신 적은 없습니다. 언쟁은 하신 겁니까? 회의에서는 의견이 다르면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처분하고 또 일부는 인사 교체를 통해 청와대 다주택 제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새로 들어온 비서진들도 모두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로 발탁했습니다. 적어도 청와대 참모진은 다주택자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만들었고 이 신호가 청와대 담장 너머까지 전파될 거라는 게 노 실장의 기대입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솔선수범 차원에서의 권고를 했고 현재 자연스럽게 뉴노멀로 정착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 과정에서
다주택 여부가 검증에 초점이 됐고 결국 1주택자인 서욱 후보자를 내정했다는 후문입니다. 현직 장 차관들도 속속 한 채 빼고 다 팔거나 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공직사회 전체로 확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급 이상 공무원은 한 채 빼고 다 팔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도 있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부처별 자율 점검에 맡기고 있습니다. 아예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한다는 시민사회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면 정부는 공무원 승진과 인사에서 다주택 여부를 따지게 되면 공직사회에서도 1주택 보유가 자연스러운 새 기준, 이른바 뉴 노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병선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유통업체에는 배송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아예 사업장이 문을 닫는가 하면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줄면서 이래저래 배송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마켓컬리가 어제 오후 고객들에게 보낸 긴급 문자 메시지. 아직 못 받은 상품의 주문을 취소하면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물류센터 한 곳이 폐쇄되면서 배송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주문은 평소보다 20%나 늘었지만 결국 만여 건은 배송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평소보다 주문량이 늘어나기도 했고 제품을 좀 옮기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까 SSC닷컴 역시 재확산 이후 주문이 30%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 배송기사 확진으로 김포 물류센터를 폐쇄하면서 3만 건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지난 5월에도 물류센터 감염은 있었지만 이번에 타격이 더 큰 건 인력난 때문입니다. 오늘 한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공고. 마켓컬리와 쿠팡에서 보너스와 인센티브까지 제시하며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 업체들이 방역 시스템을 강화했는데도 감염을 우려한 일용직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많고 물량도 많아가지고 현장 안에서는 거리두기를 둘 수가 없어요. 솔직히 다니면서도 불안하죠. 솔직히 지금 이 시국에 어디 받아주는 데도 없고 나이도 많고 어쩔 수 없이 가긴 하는데 다들 무섭다고 나를 조마조마하면서. 온라인 주문 폭주로 배송이 늦어지면서 백화점과 마트로 직접 장보러 나가는 고객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어제 식품 매장 직원의 확진으로 오후 1시에 폐점하는 등 오프라인 매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유통업계 전체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몇 달 반짝 회복했던 소비가 지난달 6% 급감하면서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달 들어선 코로나 재확산으로 상황이 더 안 좋은데요. 만약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그로 인한 충격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강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 없이 썰렁한 서울 신촌 거리. 목 좋은 곳에서 5년을 장사해온 닭갈비집은 오늘 결국 폐업했습니다. 정부에서 다 모이지 말라니까 못 나오죠. 우리도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접는 게 낫다 싶어서. 맞은편 순댓국집도 저녁 장사를 못하게 되면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우리 순댓국 7,000원짜리 팔잖아요. 우리 지금 순댓국 4개 나갔어요. 어제도 그렇고 똑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건데 사람들의 지갑은 이보다 먼저 닫혔습니다. 6월까지 3개월 연속 회복세였던 소비는 지난달 6%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옷이나 신발처럼 당장 급하지 않은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를 해야 되니까 생존을 위한 어떤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옷은. 예. 화장품도 돈이 아까워서 못 사겠어요. 긴급재난지원금,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같은 정부 정책 효과가 사라지자 소비가 바로 고꾸라진 겁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지난 5월 손님들로 북적였던 한 재래시장. 지금은 점포 곳곳이 문을 닫았고 간간히 오는 손님들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물건을 사면 카드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한도 초과분이 하루에 한 5명 이상이 넘게 나와요. 물건을 샀는데 카드에 돈이 없어. 그런 분들이 요 근래 들어서 되게 많아요.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8월 소비는 더 줄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더 두려운 건 앞으로입니다.
2단계 거리두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2%로 떨어질 거라는 게 한국은행 전망이지만 전문가들은 상황이 악화돼 거리두기 3단계가 전국에서 한 달간 시행된다면 성장률은 마이너스 3%까지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진자가 급증한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서 진짜 경제가 사실상 셧다운이 된다면 저는 지금보다는 피해의 정도가 좀 달라질 걸로 봅니다. 심각한 수출 부진 속에 소비가 더 얼어붙으면 고용의 생산, 투자까지 전방위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거리두기 2.5단계에서 막아내느냐, 3단계로 가느냐. 우리 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법무부 산하기관의 명예위원장이면서 기부천사로 알려져 있던 한 50대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관이 1심 판결만으로는 직을 박탈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에서 건강식품 매장을 운영하는 55살 A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성년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 건데 피해자는 11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내렸다가 다시 하고 몰랐는데 이게 대인기피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가해자인 A씨는 지난 5월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추가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도와주려고도 했고 탄원서도 써주려고 그랬고 정말 그랬거든요. 믿고. 아차 싶은 거 있죠. 그 아이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 사람은 늘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겠구나. 문제는 가해자가 법무부 산하기관인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의 운영위원장을 여전히 맡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출소자를 대상으로 각종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며 재판 중에도 지역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집행유예형 선고에도 공단 측은 1심 판결만으로는 죄가 확정된 게 아니라며 해촉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시우 봉사활동도 아니고 출소자들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굳이 아직 죄가 정해지지도 않은데 방송국에 와서 이카는 거죠. 전주지방법원 역시 1심 판결에서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도 지역사회에 봉사해왔다는 사실을 감경 요소로 반영한 상황. 결국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 성범죄자를 비호하며 감형을 돕고 있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기조로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사회적인 신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해촉할 수 있는 기준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지만 공단 측의 관대함 속에 성범죄 가해자는 여전히 선한 기부천사라는 두 얼굴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바로 간다 나세용 기자입니다. 20년 전 탈북해 탈북 예술인의 대부로 불리는 정모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운영하는 예술단에서 이 수천만 원의 기부금이 뭉텅이로 사라지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포 통장을 활용해서 자금을 관리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요. MBC가 입수한 기부금 사용 내역,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KBS와 SBS 열린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신비의 마술쇼를 지금 공개합니다. 빨간색 옷을 입은 여성 10여 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둥글게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사이 옷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다시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북한 출신 여성들로 구성된 평양민속예술단은 여러 차례 방송에 소개되면서 외부 기부금도 받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7년 동안 매년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MBC가 예술단의 최근 5년간 기부금 사용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해마다 2천만 원가량이 공연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단원 한 사람당 1회 출연료는 36만 원에서 40만 원. 그런데 전현직 단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황당해합니다.
40만 원 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15만 원씩 계산을 해서 공방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알고 보니 기부금을 쓴 공연에만 40만 원을 줬다고 해놓고 다른 공연 출연료를 깎았습니다. 저번에 이제 그 출연료에서 뭐 한 30 들어갔으면 이번에는 10만 원만 더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죠. 해마다 꼬박꼬박 1,000만 원씩 쓴다는 의상 소품비는 어떨까? 이 공연의 의상 한 벌 가격은 50만 원입니다. 의상 제작자에게 30만 원 선인 시중가보다 비싸지 않냐고 물었더니 안무비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저는 미용 안무가예요. 그만큼 너른 시간 투자를 하고 노력의 대가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주변 지인에게 뜻밖의 얘기를 실토합니다. 이게 걸리면 진짜 옷 다 걸렸어요. 이게 10만 원이라는 의상값이 나는 받은 적도 없고 통장 이렇게 가만 둬서도 지금이야 예술단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 명의의 통장을 예술단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실제 통장 비밀번호도 예술단 대표 정모 씨가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지출은 또 있습니다. 작년 김해에서 열린 가야 문화축제. 음향 설비 관련 비용 등으로 기부금 7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와 음향, 조명은 모두 주최 측이 제공해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무대는 꾸며드리고요. 시간만 빼주면 되니까 시간만 내서 그 자리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것 같은데. 쓰지도 않은 비용은 평양민속예술단 간부가 운영하는 기획사로 지급됐습니다. 이 간부는 가짜 매출은 시인하면서도 그 비용은 다른 공연에 썼다고 했습니다. 김해 가야는 저희가 이제 가진 않았습니다. 다 돼 있다고 그래서 저기는 영순 처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겠다. 적은 걸로 2번 주차를 해줬어요. 이렇게 빼돌린 기부금은 어디로 갔을까? 평양민속예술단 대표 정모 씨를 찾아갔습니다. 기부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이 아니라고 펄쩍 뜁니다.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대포 통장도 과거 한 번 문제된 적이 있었지만 그 후론 절대 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 대표는 3년 전 북한 예술단 7곳을 모아 탈북예술인연합회도 만들었습니다. MBC는 이 연합회의 통장 입출금 내역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2017년 8월 1,000만 원, 다음 달 800만 원이 정 씨의 평양민속예술단으로 빠져나갑니다. 3천만 원은 자동차 업체로 보냈는데 역시 평양민속예술단이 쓸 대형 버스를 구매한 겁니다. 쓰던 것만 내가면 5천만 원 자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돈으로 했거든요. 그 이후에 버스도 싸고 사무실 인대비 뭐 그런 걸 썼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된 연합회는 설립 1년이 채 안 돼 껍데기만 남게 됐습니다. 기본재산을 다른 데 쓴다든 사용한다면은 그때는 주무부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게 없다면 단체 존재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심하면 법인 설립 취소 사유도 되고. 불법 가능성이다. 재산도 없는 연합회 간판은 대체 왜 유지하는 걸까? 대한적십자사가 개최한 이산가족 위로 행사. 3년간 탈북예술인연합회가 7번, 평양민속예술단이 4번 공연을 맡았는데 실제 공연하고 돈을 받은 건 11번 모두 정 대표의 평양민속예술단이었습니다. 이제 돈을 주는 단체나 이제 재단이나 여러 곳에서 연합이라고 하면 우선 돈을 주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그 사업 승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원되는 액수, 그러니까 기금의 규모도 굉장히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통일부에 등록된 탈북민 관련 법인은 23곳에서 75곳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 탈북지원단체는 거짓 사연까지 만들어 1억 3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챙겼고 혼자 5개 단체를 운영하며 돈을 타낸 탈북민도 생겼습니다. 다리 감독이라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잖아. 운영을 바로 하는가, 이런 사업을 하는가. 이게 덕장에서 덮어지는 게 아니야. 상황이 이런데도 통일부 사무검사는 지난 10년간 외부로 문제가 불거진 4개 단체에 그쳤습니다. 바로간다 나세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15일 된 신생아의 얼굴에 피멍이 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조리원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시험관을 통해 어렵게 쌍둥이를 얻은 산모 A씨.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생아실에 있던 생후 15일 된 아기 얼굴에 멍자국이 난 겁니다.
입에서 이렇게 분유를 흘리면서 토하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닦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닦는데 보니까 얼굴 옆에 검은색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얼굴 큰 피멍이 들어있는 거죠. 시꺼멓게요. 조리원 측은 3번이나 말을 바꿨습니다. 이 조무사가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다가 두 번째는 자기가 아기 대변 눈 거를 씻기다가 얼굴을 잡은 것 같다라고 다시 원장이랑 나갔다 오더니 자기가 아기가 너무 잘 먹어서 귀여워서 볼을 눌렀다는 거예요. CCTV를 확인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은 데다 사각지대도 많아 무용지물. 그나마도 당일 CCTV만 남아있고 그전 열흘 동안의 영상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아기를 살펴본 의사의 말에 엄마의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이 정도는 꼬집어서 생기지 않는다. 외부에 어느 정도 강한 충격이 있어야지만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 A씨는 조리원 측의 책임자의 사과와 원인 규명. 아기가 다친 원인이다. 그래야 치료를 하니까요. 아직까지 대표랑 통화를 못했어요. 아이 치료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옮길 때 분명히 조리원비 환불과 치료비, 옮긴 조리원비까지 다 환불해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이 바뀐 거예요. 못해주겠고 입금해줬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런 사실을 올렸는데요. 그러자 이 조리원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조리원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상처가 난 건 얼굴이 똑같고 조리원 대처나 뭐 이런 부분이나 다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애기 사진을 잘 안 봐요. 그 생각나가지고 애기가 지금 흉터가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애기 얼굴 왜 이래요? 다 물어보거든요. 결국 A씨는 산후조리원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측은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부터 격리 생활을 마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당 대표로서의 첫 일성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마무리 짓겠다는 건데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장의 답을 내놓기보다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자가격리를 마치고 2주 만에 집 밖으로 나온 이낙연 민주당 대표. 격리의 짐은 벗었지만 국난의 짐이 저를 기다립니다. 마치 야전 병원에 머물다 전장에 나선 것 같습니다. 첫 일정인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민방위복으로 갈아입었고 지금은 위기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절박하다며 민생대책 정리부터 나섰습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을 지우려는 듯 재난지원금이란 이름 대신 코로나 긴급지원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강조한 겁니다. EITC를 대폭 확대하고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생긴 분들, 이런 분들께 맞춤형으로 긴급 지원을 해드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직 인선에도 이례적으로 속도를 냈습니다. 사무총장의 삼선 박광훈 의원, 정책위의장의 한정혜 의원, 수석대변인의 최인호 의원을 임명했고 지명직 최고위원회 24살 대학생 박성민 청년대변인을 전격 발탁했습니다. 친문, 영남, 청년, 여성이라는 인사기조 아래 당내 입지 공고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 현안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 공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문제 등에 모두 늦기 전에 결정하겠다, 당내 협의를 거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통합당에서 요구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는 5월부터 7월까지의 우여곡절을 똑같이 반복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대표는 내일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과 만나 협치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새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결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지 7개월 만인데요. 응모를 통해서 모은 단어 중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하는데 당 일부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국의당, 위하다. 오늘 오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된 3가지 최종 후보 중 지도부의 낙점을 받은 새 당명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17,000여 건의 당명 응모 가운데 국민이란 단어가 가장 많았고 자유, 한국, 공화 같은 기존 보수 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탈이념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도 거의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념적인 측면에서 당명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명이 4글자인 만큼 별도의 약칭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당을 희화화 퇴보시키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취임 100일에 맞춰 조급하게 만들어진 미흡한 당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당명이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없다면서 새롭고 건강한 경쟁 관계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합당설에 대해 야권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통합당으로의 영입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통합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모레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당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 이렇게 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아서 오징어 잡이 배라고 불리는 게임 회사들. 코로나19 확산 이후 오히려 매출이 더 늘어났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혹독한 노동 환경에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화려한 게임 산업의 이면을 취재했습니다. IT 기업이 모여있는 판교 신도시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나둘 불이 꺼지는 건물 사이로 환하게 불을 밝힌 건물들. 판교 오징어배로 불리는 게임 회사들입니다. 통근 버스가 떠나는 밤 9시 반,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다든지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불가피하게 일을 하실 때 밤 12시 가까운 시간에도 퇴근 전쟁이 이어집니다. 버스나 전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끊기고 게임 회사 직원들이 부른 택시가 길게 줄을 섰습니다.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시작했지만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는 업무 강도만 높아졌습니다. 이른바 크런치 모드. 할당받은 일을 끝내기 위해 퇴근 없이 잠도 자지 않고 일하는 게임 회사 특유의 집중 근무 시간입니다. 요구가 바뀌거나 아니면 저희 자체 내에서도 전략이 바뀌거나 보고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될 때까지 이제 못 가는 경우가 있죠. 지난 2016년 국내 게임 회사 넷마블의 자회사에서 게임 개발자가 과로로 숨졌습니다. 당시 개발자의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약 100시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게임 회사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조사가 나오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51.9시간에 이제 근무를 일부러 정지를 시켜놓고 그러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을 했는데 근무 기록은 안 되어 있고 근데 돈은 못 받는 거잖아요. 기록이 없으니까. 최근 몇 년 사이 게임 환경이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급격히 바뀌면서 개발자들은 더 바빠졌습니다. 야근을 해서라도 몇 달 안에 게임 하나를 만들어내거나 다른 회사의 게임을 모방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는 종류의 게임이라도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을 희생해가면서 만들었지만 그게 돈을 벌면은 그렇다고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못 만들었다고 하면은 사실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사람을 갈아서 만들었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네요.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게임 회사에는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은 사무실이 많습니다. 문제는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뿐만이 아닙니다. 게임 개발 상황에 따라 언제 회사를 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5,300억 원을 넘고 영업이익은 1,500억 원을 달성한 한 대형 게임 회사에선 10여 명이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당일 오전에 인사팀에서 권고사직을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갑자기 나가는 사례는 중간중간에도 있긴 했어요. 당일 해고는 계속 있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인을 하겠냐는 면담을 하고서 거기에서 뭐 거부한다고 달라질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사실상 해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한 중견 게임사에서도 70여 명이 한꺼번에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한두 명씩 이제 그만두게 한다는 소문이 좀 돌고 있던 상황에서 저는 이제 선발대로 이제 잘린 거였고 그 후에 뭐 얼마 되지 않아서 약 70명 가량이 같이 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나 그런 쪽은 최소한으로 만들고 퍼블리셔로만 운영을 하겠다. 최대 게임 플랫폼 넥슨에서도 내부적으로 진행하던 게임 개발을 중단하면서 현재 150명 정도가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유행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반강제로 다른 업무를 지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소스 지원팀이라는 이제 조직이 새로 생겼어요. 근로계약서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분들은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돼 있는데 왜 이분들은 그래픽 업무를 받지 못하고 QA 업무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나마 대기업은 나은 상황입니다. 작은 게임사들은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재작년 국내 게임사 평균 매출액은 167억 원이었지만 전체 회사를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은 8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소규모 게임사가 늘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겁니다. 게임 업계가 대기업 위주로 흘러가고 중소개발사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개발자들은 생계 자체를 고민해야 합니다. 조직 쇄신 핑계 그만! 프로젝트 끝났을 때 면접 다시 보고 이게 정규직입니까? 어느 그러니까 게임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정규직인데 면접을 다시 보고 그걸 그러니까 면접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일자리를 주지 않는 업종은 없어요. 게임 플랫폼 강자 카카오 게임즈가 인수한 XL 게임즈의 경우 회사 임원들은 주식으로 큰 돈을 챙겼지만 정작 게임을 개발하는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내몰렸습니다. 권고사직 소문이 돌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업계에서 그런 것들이 워낙 횡행하다 보니까 나도 충분히 그런 상황에 닥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인수합병 시 어떤 그런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뭐 게임 쪽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IT 업계들이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게임 개발자는 장시간 노동을 각오해야 하고 중간에 개발을 중단하면 직원은 회사를 나가야 한다는 업계 관행이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게임 시장 규모는 15조 3,500억 원. 대형 게임사들 평균 연봉은 5천만 원을 넘지만 대부분 사업장의 직원들은 하청업체 형태로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지난주 사임 의사를 밝혔던 아베 총리의 후임으로 정부의 대변인격인 스가 관방장관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흑수저 출신인 그가 왜 포스트 아베로 급부상했는지, 또 한일 관계에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총리 자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던 스가 관방장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선 말을 아꼈습니다. この場は政府としての見解をご説明する場でありますのでコメントは差し控えたい、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 오늘자 주요 일간지들은 그의 총재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일본에선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 장관이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 기자회견을 갖는데 스가는 아베 집권 이후 지난 7년 8개월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며 관저의 수호신, 정권의 허리로 불려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새 일왕의 연호 레이와를 발표하면서 레이와 아저씨란 별명을 얻었고 팬케이크를 좋아해 SNS에 자주 가는 카페나 부인과 함께 먹는 사진을 올리는 등 대중적으로 친숙한 인상을 쌓아왔습니다. 또 일본에선 좀처럼 드문 이른바 흑수저 출신의 자수성가 정치인이란 점도 눈길을 끕니다. 가난한 시골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고교 졸업 후 도쿄로 상경해 골판지 공장과 수산시장 막노동, 카레집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비를 벌어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베와의 인연은 지난 2002년 대북 정책에서 의기투합한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데 오랜 세월 아베 총리와 함께 해온 만큼 정치적 성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한 고노 다마를 부정하고 과거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로 부르는 망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안중근については犯罪者である。韓国政府に対してこれまでも伝えてきております。 최근 여론조사에서 스가 장관은 14%로 34%인 이시바 전 간사장에 비해 지지도는 크게 낮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은 긴급 상황을 이유로 의원들 중심으로 총재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당내 지지 세력이 거의 없는 이시바 전 간사장은 당선이 어렵습니다. 또 당내 최대 파벌들이 잇따라 스가 지지 방침을 밝혀 이변이 없는 한 차기 총리는 스가가 유력합니다. 자민당 내 가장 큰 세력은 여전히 아베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이 스가의 손을 들어주 자민당 내 가장 큰 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박영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새 당명은 안철수 러브콜입니다. 자, 미래통합당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꿨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당하고 좀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좀 네. 안철수 대표를 향한 러브콜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와요. 네. 국민의힘, 국민의당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당명이 너무 비슷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한 두 당의 반응부터 들어보시죠. 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국민의당하고 다른 거지. 국민의힘이라는 거는. 국민의당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과의 합당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논리라면 다른 국민이 들어간 모든 당이 합당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뭐 일단 뭐 안철수 대표가 이제 합당 가능성을 부인을 하기는 했지만은 네. 안 대표가 결국에는 보수 정당으로 갈 거다 이런 관측은 계속 있어요. 맞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중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될 거란 관측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통합당 지도부가 선거까지 거론을 하면서 더욱 강하게 러브콜을 보냈고요. 네. 안철수 대표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저희들은 언제나 같이 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의견을 밝혔고 이제 선택은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의 선택에 딸린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이 되든 대선이 되든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지지 세력에다가 저희 당 지지 세력까지 합치면 확장력이 있고 훨씬 더 선거를 치르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 현재 다수의 국민들 내지는 젊은 층에서 굉장히 혐오감이 큽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만 메시지 이전에 정말 이미지 쇄신, 그 노력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한다는 점에선 두 당이 같은 모습이지만 아직은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름만 비슷하게 바꾼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한 몸이 될지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의 의사 강제 파견 법안 살펴보니인데 이게 남측 의사를 북한에 강제로 파견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는 건데 이제 강제 파견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네, 통합당에서 민주당 한 의원이 낸 법안을 두고 그런 의도로 낸 법안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나온 질의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네. 의사를 포함한 보건 의료 인력들을 차출해서 북한에 강제로 파견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통일부 장관께서는 그런 추진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가요? 강제적인 징발, 징집 행위로까지 가능한 건지 제가 좀 더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낸 남북의료증진법.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 인력이나 의료 장비 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북한의 의사를 강제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겁니다. 네. SNS에서는 최근 의사 파업과 관련지어서 정부가 북한의 의사를 보내려고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한다 이런 주장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노력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핵심 쟁점은 이제 의사 파견이 이제 강제인지 아닌지일 텐데 네. 당사자는 뭐라고 합니까? 네, 신현영 의원은 자발적인 의료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안이었고 네. 사실 이 법안은 과거에 이미 발의했던 법안들을 참고해 만든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떤 의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입니다. 인도적 분야라는 점에서 이념적 논란의 소지가 적으며 남북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19대 때는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20대 때는 한국당 소속의 윤종필 의원이 똑같은 법안을 발의했었고요. 네. 지금 통합당이 문제 삼고 있는 북한에서 재난이 났을 경우 보건의료 인력을 긴급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이 문구는
완전히 똑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기한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한 신현영 의원은 정말로 그래도 북한의 의사를 강제로 보낼 거라고 의심이 된다면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시작해도 되나요? 준비 상황이. 의견이 있으면 아마 댓글로밖에 안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북 주무부장님 찾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최고위원님들 여러분을 화상으로라도 모셨습니다. 전태규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아까 촬영 안내 계셨었는데요. 지금도 촬영 안에 있습니다. 이 화상회의를 하니까 이동 중에도 또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어서 또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토론토가 요즘 뜨거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류현진 영입 효과가 일찌감치 나타나면서 4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은칠 기자입니다. 토론토는 오늘도 극적이었습니다. 한 점 차로 끌려가던 8회 동점을 만들며 역전극의 서막을 알리더니 다시 한 점을 내준 9회에는 아예 승부를 끝내버렸습니다. 투아웃 풀카운트에서 이 공이 볼로 판정돼 패배 위기에서 2사 만루의 기회를 잡았고 에르난데스의 2타점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극적인 4연승, 올 시즌 18승 가운데 역전승만 11번에 끝내기도 4번째입니다. And I just talked to my parents and I said, man, I'm putting you through this every game, every night. It's fun when you win games like this. 한때 7승 11패까지 밀려났던 토론토. 반전은 류현진의 2승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후 젊은 타자들과 불펜진의 활약이 맞물려 14경기에서 무려 11승을 쓸어 담았습니다. 통계 전문 매체가 예상한 토론토의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78.9%. 가을 야구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And the Blue Jays right now believe they can beat anybody anytime.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아직 선발 투수와 수비력이 부족하지만 어제 이적 첫 경기에서 승리한 워커에 내일 트레이드 마감을 앞두고 선발 투수 추가 영입이 예상돼 기대할 만합니다. This team is special. I know we are pretty young team, and this team is going to do something special. 단축 시즌의 변수 속에 류현진이라는 확실한 일선발이 자리 잡으면서 토론토의 올 시즌이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은출입니다. PGA에서는 극적인 승부가 연출됐습니다. 세계 랭킹 1위와 2위가 거짓말 같은 퍼트 대결을 펼쳤는데요.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랭킹 1위 존슨과 2위 람의 마지막 18번 홀. 선두 람의 한타 뒤진 존슨이 회심의 장거리 버디 퍼트를 시도합니다. 공은 언덕을 넘고 S자 모양을 그리더니 13m를 굴러 그대로 홀컵에 빨려 들어갔고 끝난 것 같던 승부는 연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컨샷이 존슨보다 멀리 떨어지면서 역전패의 위기감이 엄습했지만 20m 거리에서 과감하게 승부를 걸었습니다. 큰 곡선을 그리던 공이 내리막을 타고 거짓말처럼 버디로 연결됐습니다. 람은 어퍼컷 세리머니로 포효했고 허탈한 미소를 지은 존슨은 더 이상의 추격에 실패했습니다. 묘기 퍼트들이 수놓은 극적인 승부였습니다. I think I'm still in the playoff hole mentally. Still can't believe what just happened. What happened the last hour of play. It's been a roller coaster, but so much fun. It is what it is. Obviously, I played well. I made a really nice putt to get in the playoff. It happens. He made a really good one. 시즌 2승째를 올린 람은 우승 상금 2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6년 전 은퇴식까지 갖고 코트를 떠났던 선수가 다시 현역으로 복귀해 화제입니다.
팀 통역까지 담당하고 있는 안요한 선수를 이명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상대 공격의 맥을 끊는 블로킹과 강력한 속공, 그리고 분위기를 띄우는 과한 세레머니. 구단 통역에서 선수로 돌아온 안요한입니다. 제 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돌아왔습니다. 안요한의 이력은 정말 특이합니다. 배구 국가대표 출신 부모님의 형까지 배구 선수였던 안요한은 8년 전 레프트 유망주로 한국전력에 입단했지만 찾기 어려운데 좀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되게 어리네요. 철도 없고 그냥 패기만 있는. 기대에 못 미치면서 2년 만에 은퇴했습니다. 다시는 못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나왔었거든요. 스포츠장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프로 선수라는 게 얼마나 혜택이 많은 건지. 그리고 다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군복무 기간 영어 공부를 시작해 전역 후에는 미군 부대 인근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도전을 이어갔고 지난해부터는 친정팀 통역을 맡게 됐습니다. 주어 동사를 몰랐었거든요. 저의 성격 자체가 조금 도전하는 성격이고 미군들도 많이 오니까 같이 뭐 대화도 하고 좋을 것이다. 그러다 2달 전 팀 내 센터진 부상으로 갑작스런 현역 복귀 제안을 받았습니다. 기꺼이 도전을 받아들인 안요한은 7주 만에 몸무게 20kg을 감량했고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팀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경기하랴, 통역하랴 정신없이 바쁘지만 모든 게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Good player, yeah. Really? No, really, man. After 5 years of not playing, you gotta show people who you are still. So. 은퇴 6년 만에 스스로 읽어낸 기적. 안요한의 배구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기적 같았죠. 아직도 기적 같고요. 돌파구는 있습니다. 돌파구는 있고요.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성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웨인 나이트가 39살 생일에 완투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 정도면 최고의 생일 선물이겠죠? 손장훈 기자입니다. 타이밍을 완전히 뺏는 낙차 큰 커브, 스트라이크 존을 자유자재로 공략하는 빠른 공. 웨인 나이트의 투구는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2회 투런 홈런을 맞긴 했지만 이닝을 거듭할수록 공의 위력이 살아났고 결국 122구 역투 끝에 4년 만에 완투승을 달성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냈은 뒤 몰리나와 감격의 포옹을 나눈 웨인 나이트는 팀의 4연패를 끊어내며 39살 생일을 자축했습니다. I saw Yachty do it. I was about to, I saw him go to put his mask on. I was like, oh yeah, we got to put our masks on. You know what? Go give him a big hug and a kiss, man. 템파베이의 최지만은 시즌 2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3회 2번째 타석에서 중전 안타를 뽑아냈고 5회엔 선두 타자로 2루타를 터뜨린 뒤 후속 타자의 적시타로 홈까지 밟았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미국 프로축구에서 나온 골 장면입니다. 마무리가 기가 막히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날씨만 보면 태풍이 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현재 최대 풍속 시속 155km의 강한 강도로 오키나와 남쪽 부근 바다에서 북서진 중입니다. 31도의 고수온 해역을 계속해서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사이에는 올해 만들어진 9개의 태풍 중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예상 진로대로라면 내일 오후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 수요일인 모레 저녁에는 제주 동쪽 바다까지 다가서겠고 목요일 이른 새벽쯤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제주도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립니다. 밤에는 전남, 수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남부지방에, 오후에는 서울 등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됩니다. 제주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태풍의 경로와 인접한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적으로 시속 180km에 달하는 돌풍도 몰아치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점, 그리고 세력이 매우 강하다는 점, 또 바닷물의 수위가 높은 대조기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폭풍, 해일 등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보신 도쿄 고현승 특파원의 보도 편집상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